네, 뉴스 애니씨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방콕에서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목이 아주 많이 집중됐었습니다. 아쉽게도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그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나요? 내일 가기 결정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애초에 관심은 많았지만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관급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만나는 자리부터, 만나는 순간부터 거의 한 40초가량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는 걸 기다리고 있었고 얘기가 시작되는 것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얘기하는 데 필요한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노트 같은 거, 자료 같은 걸 펴놓고 나서 그때부터 서로 아주 무겁게 입을 떼기 시작했었거든요. 얘기는 한 50분 가까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언건들,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부분, 그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같은 부분들을 다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신 것 같이 전혀 달라진 게 사실상 없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는 식의 강경화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대로 장관급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이제 일본이 가기 회의를 거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지금까지는 여하튼 변함이 없는 것 같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있었던 한일 외무장관 회담의 저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끝나고 강 장관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변한 건 없다는 것을 확인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한일 장관회담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게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것을 미루든지 취소해라 라는 걸 요구했을 텐데 전혀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로 예정된 가기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기존 지금 아베 정권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볼 때 하루 남았기 때문에 상수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파장, 그리고 향후 사실은 이게 가기를 걸쳐서 규제 리스트에서 그 규제 완화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이거 원적으로 복귀시키려면 또 상당히 많은 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정말 예상대로 이 백색 리스트에서 빠진다면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응, 경제적 파장,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 대응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 대응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는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라는 카드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경제 문제가 또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안보 문제거든요. 지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주고 있는 그런 불화수사라든 그런 것들이 테러 국가나 적성국에 가기 때문에 규제를 철저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상 적국으로 보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라와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회의가 드는 건 당연하죠. 근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실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동구라파라에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체결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뭔가 하면 이 군사정보를 주면은 보호하자 이 얘기지 아주 중요한 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협정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까지 못할 정도면 이제 우방국이나 적성국 비슷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 파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네. 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외교 차원에서도 방일 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뭐 협의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방침이었는데 그 자민당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그러면 아예 우리는 안 만나겠다라고 처음에 밝혔으면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꾸려져서 이 여당, 일본 측 여당, 우리보다도 이제 총리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당의 힘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의원 회견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회의를 잡아놨는데 자기네 국회 일정이 있다라는 얘기로 6시간가량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6시간이 지나서는 이 북한의 그 당시에 자주포 방사포 발사가 있어서 우리가 긴급 안보 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긴급 안보 회의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안보 회의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라면 사실은 처음부터 아예 우리를 만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외교 결례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방일단 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약속 이렇게 자꾸 파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구걸하는 거지냐 뭐 이런 식의 좀 감정 섞인 발언까지 쏟아냈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외교적으로는 일본 자민당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방일단이 여야 5당 대표가 다 구성이 돼 있고 네. 상당히 비중이 있는 중량급 인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막판까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극한으로 치닫는 건 좀 막아보자라는 좋은 취지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지금 그 자민당의 간사장 그 면담은 사전에 예정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과 몇 분 전에 이걸 취소한 게 아니라 연기를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는 결국 정작은 취소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의상으로 또는 의원 외교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민당 간사장의 무례한 행동을 보면 지금 아베 정권이 지금의 한일 이 경제보복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강공 조치로 이 사건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 의원들도 사실 굉장히 면구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거지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저도 분통에 터집니다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한일 의원연맹 산하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좀 절축해 보려고 갔던 의원 외교단이 네. 더욱더 감정만 악화된 꼴이 되어서 정말 내일 2일날 가기에서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겹치게 되면 네. 지금의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굉장히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일본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그 일정들을 조정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해볼 수밖에 없고요. 내일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태국 방콕에서 열립니다. 지금 미국이 그동안은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한일 갈등에 대해서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과 일본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그 이게 움직임이 있어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네. 그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당사국 간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지만은 네. 이게 지금 실제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고 예. 또 그것이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미국의 국익도 침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 축으로 하는 그 세력이 한미일을 하는 그쪽과 대립하게 되는 그런 형세인데 네. 지금 한일이 금이 가버리면 한미일 공조도 안 되고 미국의 국익이 침해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건 파국이라서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개입하려는 것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실 우리 아까 고노다로 외상하고 우리 강경화 장관과의 그 만남을 보면서 굉장히 참 저희들이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사실 네. 고노다로가 저 사람 유명한 고노 요헤이 그 예전에 아버지. 예, 그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네네. 소위 고노 요헤이라는 분은 1990년대 초에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관리가 있었고 참으로 국가로서 죄송하다 네. 이런 걸 발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아들인 고노다로는 저렇게 강경화 장관을 만나서 싸살만 태도를 보이고 네. 또 우리 난간표 그 주일 대사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데 오히려 무리한 행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미 이것이 외무부 장관 수준에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아베 정권이 전부 한 몸으로 지금
계속 한 방에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하튼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경우에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는 좀 조정 기간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가장 큰 게 우리가 지금 백색 국가 현재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결국 이 반도체 시장 자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럼 미국도 여기서 큰 피해 타격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완성품을 만들고 있고 또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 놓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반도체의 대안축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아니면 대만인데 그럼 대만은 결국 중국과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이 동맹 체제에서 갖추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세계 질서라는 것도 있는데 예. 그 강력한 그 체계 동맹 체계 자체가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국방적이나 산업 외교적인 측면에 봤었을 때 미국이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라면 네. 현재의 사태 해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 네. 일단 우리로서는 희망을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언론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중재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더 이상 악화하는 건 막자라고 하는 상황 관리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이제 일본 측에는 내일 2일로 예정됐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일단 보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측에는 지금 그 법원에 지금 신청되어 있는 이 일본 미쯔비시 공업이라는 신일본 제철의 이 재산권을 지금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매각도 좀 중단해라 잠정적으로. 예. 이 두 개를 좀 상황 악화를 막아내면서 조금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자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예,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스가 관방장관이 공개적으로 그런 걸 내가 미국한테 들은 적은 없다라고 또 부인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런 걸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그런 양쪽의 상황을 좀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일본 측이 너무 지금 완강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런 부분이 내일 과연 3국 외교장관에 대하면서 합의가 도출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한미일 3국 장관회담에서 우리가 지소미아계를 먼저 꺼내드린 건 조금 제가 볼 때 좀 성급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소미아라는 건 그래도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끈이거든요. 예, 예.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파기하겠다는 카드를 먼저 꺼낼 경우에는 자칫 지금의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돼서 지금 경제 문제로 가가지고 일본이 부당하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안보 문제까지 영역을 확장해 버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문재인 대통령 휴가주였는데 휴가 반납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과의 지금 외교 갈등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오전에도 또 진행했었다고 하고 내일은 대국민 담화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내일 아마 일본의 내각에서 예. 이 문제가 되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규칙이죠. 그런 규칙을 이제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그 부품 소재 세 개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가 엄청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도 반응과 역공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아베 정권의 저런 그 우파적인 극우적인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것을 일본 국민과의 그 어떤 대결이나 또 반일, 항일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서로 야한 국가에 좋은 게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아베의 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를 그 상쇄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튼 제일 그 당황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업 또 기업인들이겠죠. 국산화와 관련한 얘기가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국산화가 말처럼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산화에 상당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은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그랬고 사실 김상조 실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도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또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뭐 금융이나 세제 지원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계에서는
사실 조금 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소장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바로 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 사이에 국내 산업에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건 뭐 기업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고 네. 어찌 보면은 그 양자가 좀 조합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제 경제 질서 자체가 예. 어느 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품을 만드는 국가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다 이게 도미노처럼 사슬처럼 의존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어떤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예. 그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산업계에 큰 충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도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 이 양쪽의 얘기들을 다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튼 이번 그 조치가 7월 1일에 처음 나와서 한 달 정도가 지났고 내일 8월 2일이죠. 일본 가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실제로 배제 제외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론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한일 외교 갈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엿새 만에 2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인데 오늘 자신들이 쏘아올린 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탄의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단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됐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동 측에서는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싱크가 바로 조금 전 북한이 오후 3시 뉴스를 통해서 냈던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신형 무기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뭐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여기 그 방어하기에는 어느 게 더 어려운 건가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탄도미사일로 우리 군은 이제 초기에 분석을 했다가 네. 지금 오늘 뒤늦게 지금 북한이 공개를 하면서 지금 방사포의 신형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우리 쪽에서 북이 쏘아 올린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는 고도하고 궤적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렇죠. 고도가 그래도 한 30km 이상 올라갔고 궤적이 한 250km 날랐기 때문에 네. 그런 고도와 사거리와 비행 궤적을 보면 탄도미사일로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궤적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합참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당 국가의 이제 공유 속에서 이게 탄도미사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북한은 지금 이걸 신형 대구경 방사포의 일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도 북한의 지금 대남 전력을 계속 다층화시키고 또 정교화시키면서 남한 지역을 전체 지역을 사정권을 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근데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우리 남쪽에 이른바 킬체인이나 KAMD, 한국형 네네. 미사일 방어 체계나 사드가 요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는 낮추고 사거리는 남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이스칸다르 북한판이라는 그렇죠. 게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방사포가 북한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 남쪽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으로서 가장 위험한 건데 네. 저것도 거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고도와 사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걸로 계속 지금 신형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쏘아올렸다고 하니까 저게 맞는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위험 요소는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사포 같은 경우는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이 가능한 거고 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드와 같은 고고도 그렇죠. 네. 방어 체계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그 무기를 시험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로서는 대응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는. 이게 이제 지난 엿새 전에 했던 것들은 그들 스스로 밝힐 때도 유력 시위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쪽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유력 시위라고 했는데 예. 오늘 공개한 건 뭐냐면 이게 시범 사격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사드나 요격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
그 요격하기 힘들면서 방사포 같은 경우는 한 발만에 여러 발도 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장점들만 결합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더불어나 이제 요격이 더욱더 힘든 정도의 그런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계속 북한의 이제 포병 능력과 대남 포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하튼 이런 그 다층적인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도 이 다층적인 방어 태세를 좀 강화해야 할 텐데, 근데 사실 이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이게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국익이 이제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 하와이나 그 뭐 LA 또는 뉴욕에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만약 예.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고, 다만 남한에 와 있는 우리 주한 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 자기들이 철수해야 될까, 네. 그것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그 대한민국 전역을 다 요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미국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저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일부 그 언론들 보면 저건 뭐 미국과의 대미 협상을 앞두고 뭐 기선 제압을 하는 거다. 이런 공격성을 좀 낮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저걸 쏴대면은 계룡대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국토는 초토화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마치 남의 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사리가 깊지 않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우리 자체도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여하튼 굉장히 그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마 미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실무회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북한의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뭐 추측들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떤 그 북한 당국에서 누가 실험 주체가 돼서 어떤 무기들을 보여줬는가도 사실 메시지 분석이 중요한데, 네. 저 지금 발사하고 있는 그 시험체 발사체는 방사포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기존에 미국을 향해서 개발했던 핵과 관련된 부분,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곳에서 주체가 돼서 시험 발사를 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를 향한 어떤 목소리보다 남한 당국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남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네. 그런 식의 메시지. 이번에는 사실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남한 측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의 메시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다소 이런 부분은 우리와의 대화 자체를 깨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대한민국도 저런 어떤 방사포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대비 체제는 사실 그동안도 많이 해왔거든요. 뭐 천국 미사일도 포함해서 이 특이한 거는 우리 미사일 누가 이제 김종대 정의다 이제 군사 전문가라고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탄도형 미사일의 개수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형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북한에 대해서 시위를 하지 않고 있다 뿐이지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네.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최근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 무엇보다 좀 궁금한 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성과에 대한 의구심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여하튼 문 대통령은 굉장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어떤 메시지로 깰지가 관심인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2018년에 문 대통령이 이른바 운전자론에 입각해서 네. 한반도 평화 국면과 대화 국면을 이끌어낸 것은 모든 사람이 지지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2019년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답보 상태이자 정체 국면이고 사실은 북미 간의 핵 협상은 지금 한 발짝도 진짜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유지해왔던 운전자론이 이제 효용을 다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운전자론이 표했던 것은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로 계속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양쪽 당사자를 데리고 와서 협상을 시킨 건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트윗 갖고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굳이 제3자를 통해서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운전자론은 상당히 좀 효력이 좀 약화된 것도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애매한 이치가 된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런데 서로 대화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공격하면서 트럼프를 건드리진 않습니다. 네. 트럼프도 김정은의 이런 명백한 무력 도발에서 하찮은 것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의 끈은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둘 다 이 상황을 굉장히 톤다운 시키면서 이걸 굉장히 유화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작 가장 큰 이유를 받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격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남 이 재래식 전력들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실질적인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럼 대화가 할 거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걸로 무사한 일로 가서는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북미 협상은 북미 협상대로 가더라도 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건드리지 못하고 가장 애꿎은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사실은 실질적 안보를 빌미로 삼아서 거의 인질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대통령께서도 한번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청와대와 주석궁의 핫라인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작동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잖아요. 핫라인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지난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갔다 다녀오신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아무 말이 없고 묵묵부답이고 며칠 전은 이 엿새 전에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쏜 다음에는 아예 대놓고 남조선 당국자를 이야기하면서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도 지금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좀 강하고 단호한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도 없을 것 같다. 한편으로 이런 고민에 대한 이해도 좀 됩니다. 검찰이 이제 윤석열 체제가 자리를 잡았죠. 윤석열 체제 이후에 첫 인사도 이루어졌는데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이 대거 승진했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내도 좀 계셨으니까 예. 이번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색깔을 많이 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그 지금 총장이 이제 중앙지검장을 했을 때 또 그 예. 이전에 이제 그 최순실 사건 등을 조사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높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신임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같이 일했던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편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윤석열 총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좋은 그 자리에 간 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검사 인사를 총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데 이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네.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총장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 점에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본인과 같이 일했던 그런 검찰의 중진 인사들 많이 좋은 그 요직에 이제 네. 해둔 것 같은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그 총장이 되기 전에 사실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떤 칼을 겨누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사표를 내거나 네. 한지로 간 게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했던 서울 동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차장부장이 다 사표를 냈어요. 예. 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손혜원 의원을 수사했던 그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검으로 갔거든요. 네네. 고검은 사실상 뭐 한직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칼을 겨누는 검사에 대해서는 한직으로 보내면 결국에는 길들이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구체적인 경우에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윤석열 총장으로서 인사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저는 정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면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인사권 행사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관철됐을 거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 요직들을 자신과 예. 다 호흡을 맞춰왔던 특수통 검사로 다 배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과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검찰 내에 어떤 인연이나 아니면 무슨 네트워크나 이게 있겠습니까? 네네. 교수하다 오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보고요. 네. 저는 저걸 보면서 조금 이제 비판적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윤석열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거짓말 논란 아니었습니까? 네. 그 거짓말 논란이 그게 옳고 그름을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챙기기는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예. 눈물 날 정도로 제 식구들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9년 전에 있었던 사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내가 내 후배 챙겨주려고 했다. 네네.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나니까 그 관련된 후배 검사 둘이 또 아니 사실 저 때문에 한 겁니다라고 또 눈물겨운 또 네. 업무 조치를 했었어요. 예. 그 정도로 특수통 검사들은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신문 일간지에 칼럼에서 조폭이라고까지 비유를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 식구에 대한 지나친 기득권과 이기심이 굉장히 강한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취향하면서 저렇게 정말 노골적인 자기 예. 식구 챙기기만 한다면 저것이 과연 권력에는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 검찰 조직에 대한 이기적 충성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첫 번째가 뭡니까? 검찰의 지나친 힘 빼기 아닙니까? 예. 근데 힘을 빼는 길은커녕 자기의 식구들을 더 챙겨준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러면서 우려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식구 감싸고 조직 이기주의를 이렇게 비유할 때 마피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기재부 마피아, 그렇죠. 검찰 마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 식구 감싸기에 앞서서 정의를 구현하는 게 검찰의 가장 큰 목표니까 그런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인사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남기고 권순철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인사는 그야말로 인사권자의 메시지가 담긴 거겠죠. 예.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두 분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좀 이해는 가지만 예. 또 이제 저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윤석열 지금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검찰이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정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이제 패스트트랙가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경찰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법제도 자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마침 부분이 뭐 기업과 관련돼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추진하겠다는 걸 이미 목표로 바꿨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하려면 서울지검이나 대검에서 특수수사를 했던 쪽이 중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의미가 그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고 다만 지금의 이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였지만 현재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픈 부분들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뭔가 좀 좋지 않은 자리로 간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나에 대한 좌천성 인사다로 받아들여서 네. 그만두는 건 만류할 수 없는 건데 특징은 그런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검찰도 정권에 대해서도 흔히 하는 말로 정권에 힘이 좀 빠질 때쯤엔 정권을 정조준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럴 때 나오는 것은 특수수사라든가 아니면 공안수사에서 뭔가 타겟팅, 목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지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돼서 맡은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도 다 그냥 그 관할 구역에서 배당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와 함께 이제 더 관심이 가는 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느냐 이 부분인데요. 하여튼 조 전 수석은 계속해서 나 맞으면서 내 갈 길 가겠다라는 이 메시지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개각에 포함된다고 보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굉장히 많죠. 알고 있죠. 다 기왕에 네. 법무부 장관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본인은 플리패스가 뭐가 나쁘냐 그런데 사실은 플리패스란 말이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거죠. 물론 외국에도 이제 교수들이 뭐 관계나 공직으로 네.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자문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정치 철만 되면 이 개푸 저 개푸 기웃기웃하다가 정권 잡으면 가서 갑자기 장관으로 가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평소에 자기가 열심히 연구한 것을 어떤 반영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교수직을 자기 그 입신양명 출세하는 그런 기초로 삼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는 안 하고 이 정권 저자가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폴리페서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건데. 네. 뭐 조국 교수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것을 이렇게 반영하겠다 하는데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아직 장관도 안 되셨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저렇게 페이스북도 하실 수는 네. 있겠지만 장관 되시면 좀 상당히 좀 그 자제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지금은 자연인이잖아요. 청와대 수석에서 그만두고 뭐 다만 며칠간의 기간이더라도 지금 자연인 조국으로 돌아갔고 이제 복직이 신청돼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가긴 했는데 이 조국 교수가 서울대 복직 신청한 거를 두고 모교 학생들이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나 보죠? 예,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또 조국 교수가 지금 계속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했던 게 이른바 이제 지식인의 안가주망이라는 논리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식인이자 교수로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직을 담당하거나 또는 정치 참여를 통해서 안가주망,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네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국 수석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해명하고 있는데 조금 논리적 허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뭐 공천받아서 선거운동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2004년에도 조국 교수가 직접 서울대 대학신문에 자신의 이름을 쓴 칼럼에도 비판을 많이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선거운동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학사행정에 좀 차질이 생긴다. 그리고 또 공직에 들어가면 당선되면 4년 동안 그때 휴직이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네네. 휴직이 불가능합니다만 휴직하게 되면 교수를 못 뽑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아오면 이게 후유증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의 적용 사례를 그대로 지금 조국 교수한테 옮겨놓으면 똑같이 지금 조국 교수가 2년 2개월 했는데 또 지금 법무장관이 다 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또 휴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3년 4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교수를 못 뽑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학사행정에 차질이 생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와서 부유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판했던 그 비판의 논점이 정확히 자기한테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말인데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임명직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전 정부의 이 임명직을 해가지고 교수직을 휴직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검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네. 제가 볼 때 조금 교묘한 게 예. 그렇지만 또 그때 임명직이지만 사퇴한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럼 임명직이지만 사퇴한 분들도 좀 같이 검명을 하든가 예. 아니면 임명직이지만 휴직한 분들 말고도 조국 교수는 뭐가 다르냐면 임명직을 2번 연달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민정수석 2년 2개월하고 또 와서 지금 한 달도 아니고 며칠 안에 다시 또 휴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라도 스스로 했던 말에 책임을 진다면 깔끔하게 사표를 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왜 또 나만 갖고 그러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렇죠. 사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고리를 끊는 그러면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또 비판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럼. 부분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명직과 선출직의 얘기를 하시면서 2004년에 본인이 썼던 내용은 그때 당시 서울대에서 육아휴직을 내놓고 이제 선거 출마를 하셨던 분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거고 저는 뭐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실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핵심을 줬던 게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폴리페서라고 통칭을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학자 시절에 연구 논문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던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또 저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좀 하나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임명직으로 가신 분 대부분 전공과 맞춰서 가죠.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라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온 일이고 민정수석도 아니죠. 그 일을 맡아서 해오던 일이고 그러니까 그 외교부 일을 장관, 법무부 장관이 통일부 추천한 장관, 거죠. 법무부 장관, 뭐 지금 이야기하는 뭐 산업통상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부분 교수 출신이라면 자기들이 해왔던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사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라고 특출나게 전공이 너무 딱 맞다 이건 아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경우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사표를 낸 사람 분명히 있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안 낸 분도 있고 낸 조국 분도 수석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가장 조국 수석답게 그동안 해왔던 정의와 공정과 이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사표를 내시는 게 깔끔하다는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나도 하도 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예.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러면 또 그럼 뭐 조국 수석 그러면 같지 또 할 말 않은 거죠. 없어지지만 그분이 갖고 있었던 평소의 모습이나 국민적 기대감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